자, 같이 한번 봅시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 권리 변동의 시간 흐름 순서에 따라서 각각 민법에 어떤 쟁점들이 문제화되고 그 법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계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갑이 을에게 X 건물을 1억 원에 팔고 싶다 라는 의사 표시를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매도 청약의 의사 표시라고 부릅니다. 좀 이따가 바로 조문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오케이, 내가 X 건물 1억 원에 사겠다, 이러한 의사 표시를 매수 승낙의 의사 표시라고 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X 건물을 1억 원에 사고 팔겠다라는 의사가 일치가 되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이렇게 법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관련된 조문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교재 4페이지의 각주 6번입니다. 우리 교재 4페이지의 각주 6번인데요. 563조에서 매매죠. 채권 강론에 나와 있었던 15가지 전형적인 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매매인데, 매매 계약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의의가 563조의 각주 6번에 나와 있죠. 내용을 보니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까지가 요건이겠죠. 그 다음이 이제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효과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563조에서 입법을 안 하고, 그 다음 각주 7번에 매매 효력 해서 구체적인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그 밑에 5, 6, 8조에서 입법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문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각주 6번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약정하고인데, 재산권을 이전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팔도자죠. 매도인. 그러면 이거를 법률 용어로 다시 그 조문을 분석해 보면, 매매는 매도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러면 사안에서 이 재산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매도인이고, 그러면 그 재산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살 숫자를 써서 매수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럼 이때 말한 재산권은요? 채권, 물권이. 맞죠? 당연히 재산권은 채권 아니면 물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안에서는 채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한 거야, 아니면 물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한 거야? 채권 말고요. 물권. 그 물권의 8가지 종류 중에 대표 주자인 소유권이요, 소유권. 그래서 매매는 채권이나 물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매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물권의 대표 주자인 소유권,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갑이 을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매매 대금 얼마? 1억 원 지급할 것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력이 생긴대. 앞에 법률 요건인 이 요건을 갖추면, 즉 매도 청약의 의사표시와 매수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일치가 되면 일정한 효력이 생긴대. 그럼 그 효력이 뭐냐? 각주 7번에 568조를 보니까 1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오늘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뭐죠? X 건물의 소유권이죠.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 얼마? 1억 원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뭐야? 각주 7번의 내용은 아무 내용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7번에 따르는 매매 효력은 둘이서 약속한 내용이잖아.
매도인은 X 건물에 대한 재산권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을은 오늘 사안에서 매매대금 1억 원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약속은 이행돼야지. 이게 바로 사적 자체 원칙이에요. 둘이서 약속했죠. 약속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의사대로, 갑과 을의 일치하는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네요.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불러?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체의 원칙.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갑은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을도 그 약속을 이행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 그래서 3페이지에 양갈로 2의 권리 변동을 위한 법률 행위에서 우리 첫 번째 단락 다 읽었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색깔펜으로 밑줄을 한번 해볼까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한번 해볼까요? 민법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은 오로지 법률 행위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적 자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민법의 대원칙이 사적 자체의 원칙이니 우리 민법 조문에 가장 많은 단어가 바로 법률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뭐를 중심으로, 계약을 중심으로 권리 변동의 시간적 흐름 순서에 따라 어떤 법적인 하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민법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즉 민법상 어떤 쟁점이 문제되는지 개관해 보기로 하겠다라는 거죠. 정리되시나요? 자, 오늘 사안에서 갑과 을의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제 잘 들으세요. 매도인 갑은 568조에 따라 뭐를 해줘야 된다?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된다. 오늘 사안에서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된다. 즉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걸 다른 말로 채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 이전 채무가 발생하고요. 왜 발생한다고? 저거들 사이에 법률 행위를 했잖아요.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매수인은요, 어떤 의무가 발생해요? 대금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568조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대금 지급 의무를 다른 말로 채무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볼까요? 갑은 어떠한 권리가 있는 거죠? 을에게. 갑은 을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약속한 날짜에 매매 대금 줘. 대금 지급 권리를 가지잖아. 대금 지급해달라는 권리를 가지는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권리를 가지는데 이 권리가 채권이야, 물권이야? 갑은 을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이죠, 채권. 대금 지급 채권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요? 소유권 이전 권리가 있죠. 누구한테? 갑한테. 그럼 이거는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이라고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의 권리를 가지는데 그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 그러나 이런 채권은 당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이행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뭐가 발생하네?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데 그 채권 채무는 궁극적으로 뭐 돼야 된다니까요? 이행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물권이 변동될 수 있다. 권리가 발생하는데 먼저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 그럼 채권 채무가 이행이 돼야 최종적으로 물권이 변동된다. 근데 물권, 즉 여기선 소유권이죠. 이 부동산이라는 X 건물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을한테 넘어가려면 또 뭔가 요건이 필요하는데 그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11페이지의 각주 24번입니다. 11페이지 각주 24번인데요. 11페이지 각주 24번에 보면 186조와 188조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지금 입문서에 나와 있는 그 각주에 있는 조문은 특특특 A급 조문들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뭐 한 1학년 여름방학쯤 되면 다 외우고 있을 조문들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외워야 하는 조문이죠. 자, 11페이지의 각주 24번에 먼저 188조를 보는데, 188조니까 물권법에 있는 조문인데요. 188조에 보니까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잘 모르니까 소유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8가지 물권 중에 소유권을 생각하시면 이 조문이 빨리 보일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각주 24번에 188조에 보니까 동산에 관한 소유권 양도는, 즉 물권의 양도,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은 그 동산을 뭐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 인도라는 개념은 뭐 어렵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도라는 개념은 점유의 이전을 인도라고 개념 정의합니다. 이 물통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당연히 동산이죠, 동산. 이 동산인 물통의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이 친구한테 양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양도가 되려면 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가 이전돼야 된다고. 즉 매수인이 동산을 뭐 해야 된다고? 점유해야 된다고. 인도해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매매 대금을 완납하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금을 뭐 완납을 했든 안 했든 궁극적으로 뭐가 이전되니까? 점유가 이전되니까. 즉 인도가 되면 뭐가 넘어갈 수 있다? 물권이 양도될 수 있다.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나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은 그렇지 않는데 186조를 보니까 그 바로 위에 각주 24번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대표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매매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벤다이어그램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중에 대표 주자 계약, 그 중에 오늘 매매 계약. 자,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로 인한 물권의 대표 주자 소유권, 소유권의 득, 실, 변경은 뭐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물권법 우리 기본 강의할 때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등기부를 확인해 볼 텐데, 숙제 이거는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숙제로 내드릴 건데, 여러분들 부모님 집 등기부 등본을 꼭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로스쿨까지 부모님 보내놨는데 등기부 등본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있으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물권법에서 본격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볼 텐데, 오늘 갑이요 을과 X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오늘 적법유예하게 체결된 계약에 따라 가지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X 건물을 인도하면 되나? X 건물은 부동산이잖아. 인도만으로는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설령 인도가 안 돼 있더라도 등기만 누구한테 넘어가면, 등기 명의가 을의 앞으로 넘어가면 이런 경우에 소유권은 을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가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등기 명의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 한번 떼 보시면 그 개념이 조금 더 빨리 와닿습니다. 등기부 등본 떼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주소 쳐보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주말을 이용해서 그 등기부 등본 한번 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사안에서 첫 번째 계약 체결 단계,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갑은 을에게 뭐 해주고요? 당연히 건물은 인도해 줘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려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을은 갑에게 뭐를 지급해야 되죠? 대금 1억 원 지급하면 그러면 이제 1억 원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 거고요? 갑이 가지게 되는 거고요. 오늘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드디어 누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을이 가지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뭐가 변동되는 거죠? 물권이 변동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 시험 사례는 어디서 나오죠? 세 가지를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딱 100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1시간짜리 시험이 100점짜리 사례인데 통상적으로 학교 중간 기말고사는 따로따로 내요. 왜? 민총이 시험 범위니까 오늘 민총 주제 중에 특정 주제 그 다음에 뭐 채권법 수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내죠. 근데 변호사 시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변호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권리 변동의 이 3단계 중에서 대부분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멘붕을 받느냐? 학교 수업만 주구장창 따라가는 친구들은 3학년 6월달 전범위 전국 모의고사 딱 시험 보면 아 내가 민법을 잘못 공부했네. 3학년 1학기 때. 왜냐하면 계속 잘라서 공부하다가 실제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시 민총 사례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총의 한 50%는 채권법 내용이에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어느 시험이 제일 어려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때 대부분 교수님들이 사례형 문제를 내는데 분명히 내가 배운 거는 기본서로 한 50페이지밖에 안 돼. 근데 거기에 사례 쟁점은 전부 다 이 채권법, 물권법 다 엮이는 부분적 메인 쟁점은 민총이겠지. 그 주제겠지만 부수적인 쟁점은 다 여기하고 다 엮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안 하면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암기할 수밖에 없어.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수님들이 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례를 한 20여 가지 주고 여기서 한 문제 낼게 그러거든. 근데 이게 통합적인 사고가 안 되는 친구는 20개를 그냥 외워요. 막 계속. 네. 그러고 나니까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당장에 다 똑같이 내는데 이 건물을 동산으로 바꿔봐. 그럼 쟁점 구조가 180도로 달라져. 동산의 경우.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여름 방학 때 또 다시 처음부터 민법하고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민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빨리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제 민총하면서 채권법, 물권법을 여러분이 100%다 이해하고 가겠어요. 흐릿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틀을 전체적으로 잡고 개별 내용을 공부하는 친구랑 처음부터 그냥 나무만 보는 친구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 강의는 그냥 반복해서 강의를 들었다 보면 아 저렇게 이루어지는가 봐. 뭐 요 정도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줄글로 보면서 한번 이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지요. 자 내용을 보니까 4페이지에 4페이지 이번에 계약의 땡땡한 성립, 유효한 성립인데 동그라미 1번 좀 빠르게 읽을게요. 참고로 기본 강의 들어가면 이렇게 천천히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본서가 1200페이지인데 이걸 30일 만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지금 예비 순환이니까. 그리고 말도 제가 지금 엄청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번 주에 있었던 우리 성균관대 특강할 땐 제가 랩을 했죠. 랩. 네. 12시간 만에 민법을 다 끝내달래. 예, 12시간 만에.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12시간이나 남아있다 하면서 제가 거의 랩 수준으로 강의를 하고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하나씩 스텝을 잘 밟아가시면 됩니다. 4페이지에 아라비아츠 2번에 동그라미 1번 갑은 자기 소유의 X 건물과 Y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고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네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죠. 이러한 갑의 행위를 민법에서 매매와 관련한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한다. 약속을 청하는 거죠. 이거 1억 원에 사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소의 X 건물과 Y 토지를 1억 원에 사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을의 행위를 민법에서 매매와 관련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3번 요 날짜 각각 을은 부동산 중개소에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첫째 매매 대금 1억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천, 요 날짜 잔대금 5천을 지급하면서 뭐 넘겨주죠? 등기 넘겨주잖아. 이 소유권을
가려면 등기가 필요하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였다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갑과 을의 행위를 민법에서 매도 청약과 매수 승낙의 의사 표시가 일치되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죠.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한다. 자, 양갈로 1번입니다. 유효한 계약의 효과입니다. 이제 성립됐으니까 거기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겠죠. 우린 이미 결론부터 보고 왔죠. 뭐가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채권 채무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매매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즉 568조에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568조는 필요 없는 조문이에요. 왜? 둘이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대로 효과는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매수인 을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5천만 원, 요날짜 중도금 4천, 요날짜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의무는 채무죠. 채무. 여기 있잖아. 대금 지급 채무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수인 을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잔금 5천만 원 요렇게 요 날짜에 지급할 채무가 있으며 다른 말로 매도인 갑에게는 위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 권리. 오늘 사안에서 그러니까 을이죠.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물권이 아니죠. 그렇죠? 아직 등기는 안 넘어왔으니까 매매 계약에 따라서 빨리 등기해 주세요. 소유권 넘겨 주세요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채권을. 뒤집어서 을은 갑이죠. 동그라미 3번에 매도인 갑은 을에게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같이 등기소에 가서 함께 가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가 채무죠. 소유권 이전 채무요. 그래서 이거 직접 안 가고 누구 시켜서 하잖아요. 법무사 대신해서 이제 등기소 가서 등기하는 거죠. 그리고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매매대금 지급할 권리, 즉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위와 같은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을이 매매 대금을 전부 다 지급하고 1억 원 대금 지급하고요. 매도인 갑이 자기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면 매매로 인한 법률 관계는 종료한다. 갈로 안에 몇 조? 186조. 186조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조문이었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그 조문이었죠. 그래서 매매로 인한 법률 관계는 종료되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변동한다니까요.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에 1억 원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민법이 관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법이 관여할 이유가 없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민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라고 해서 우린 개관에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행 단계, 물권 변동 단계에서 각각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죠. 계약 체결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데 양갈로 2번에 계약 이행의 장애 사유들, 즉 이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전에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반갈로 1번의 성립 요건과 반갈 후 2번의 효력 요건이 있죠. 그렇죠? 자, 성립 요건은 뭐고 효력 요건은 뭔지 이제 민총을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인 계약 체결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요. 내용을 보시면 반갈로 1에 법률 행위가 그 법률 효과를 발생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요건 갖추어야 효과가 발생하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법률 행위가 먼저 성립하고 그 뒤에 비로소 유효, 무효가 문제되기 때문에 법률 행위 요건은 성립 요건 다음에 반갈로 2번 효력 요건, 유효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그럼 이게 도대체 성립 요건은 뭐고 효력 요건은 뭐냐? 일단 개념을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이다. 자, 제가 이거를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법 공부할 때 이게 도대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 거야?
잘 개념적으로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막 갓 태어난 응애 영아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빨도 없고요. 말도 못하고요.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근데 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으로서 무슨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느냐 하면 성립 요건, 필요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 심장 기능이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맞습니다. 성립 요건은 갖추었어요. 그런데 얘가 실제로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없어?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으로서 기능하지는 못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뭐를 못 갖춘 거야? 효력 요건은 못 갖춘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와닿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 행위는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그 다음에 추가적인 효력 요건도 문제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립 요건이 어떤 성립 요건이 있느냐? 즉 법률 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이 뭔데? 네 번째 줄 수천 수만 가지의 법률 행위가 있는데 수천 수만 가지의 법률 행위 중에 네 번째 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법률 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성립 요건. 그러니까 특별 성립 요건 말고 일반적인 성립 요건으로는 첫째, 법률 행위의 주체로서 당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매매 계약에 당사자가 있어요? 있잖아. 매도인과 매수인 있잖아. 그럼 일단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는 있네요. 갑과 을. 두 번째,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서 뭐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뭐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뭐라고? 매매 계약의 목적은 대금 지급과 재산권 이전이라고 563조에서 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은 신림동의 원룸 계약이라는 임대차 계약은 오늘 재산권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고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월 얼마. 이게 바로 임대차 계약의 내용,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의 공통적인 성립 요건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내용, 목적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세 번째, 법률행위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서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법률행위가 뭐라 그랬죠? 의사 표시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 요건이라 했으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의사 표시가 여기 있네. 매도인 갑의 매도 청약의 의사 표시와 매수인 을의 매수 승낙의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갈로 안에 특히 여러 가지 법률 행위 중에 계약은 반드시 이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 을한테 야 X 건물 1억 원에 사라 라고 했더니 을이 1억 원 좀 비싼데 내가 9천이면 사겠다라고 승낙의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매 계약이 성립됐나요? 첫째, 당사자도 있고요. 법률행위 내용, 목적도 있는데 갑의 매도 청약의 의사 표시와 을의 매수 승낙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고 있죠. 이러한 법 상태가 바로 성립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성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갈로 1에 목차 제목 옆에다가 색깔 펜으로 불성립. 우리 사례 문제는 반드시 하자 있는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법적 분쟁이 안 되는데 그게 사례 문제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의 첫 번째 단계에서 무슨 요건부터 검토해보고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특히 계약의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만약 당사자가 없거나 또는 법률행위 내용이 없거나 또는 의사표시가 있긴 있는데 계약의 경우에 불일치된다. 이러한 법 현상을 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불성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불성립되었다. 아시겠어요? 불성립. 갑이 을한테 야, 내 물건 1억 원에 사라. 오케이. 내가 1억 원에 살게. 두 사람의 일치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은 불성립이죠. 왜? 내 물건이 지금 무슨 물건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어느 X 건물인지 Y 토지인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인 법률행위 내용, 즉 매매 계약의 재산권, 어떤 재산권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불성립이야, 불성립. 아시겠어요? 근데 고맙게도 사례 문제에서 이 불성립 사례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요. 주로 나오는 거는 방갈로 2번 효력 요건에서 나옵니다. 별표. 그래서 방갈로 2번이 바로 민총의 핵입니다. 핵. 효력 요건이요. 효력 요건, 방갈로 2번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효력 요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방갈로 가번의 당사자, 즉 우리가 성립 요건에서 봤던 그 당사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방갈로 나번 목차에 보니까 법률행위 내용, 즉 목적은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번에 방갈로 다번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에 있어서 각각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효합니다. 그러면 방갈로 가나, 방갈로 나나, 방갈로 다에 뭔가 흠이 있다. 당사자가 능력이 없거나 뭐 목적이 불확정적이거나 뭐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색깔 펜으로 방갈로 2번 목차 제목 옆에다가 무효 또는 취소라고 적습니다. 무효 또는 취소라고 적습니다. 그럼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냐? 다들 한 번쯤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이 그 다들 들어본 그 개념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뭐 TV에서 보는 그 무효 취소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개념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뭔지 한번 볼까요? 각주 10번인데요. 물론 이 내용은 뒤에 뭐 여러분 미리 예습하신 분들은 다 확인하셨겠지만 뒷부분에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3, 4, 5일차에 다 같이 공부할 내용이고요. 각주 10번 무효와 취소는 특히 취소가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다.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효와 취소는 결론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데 무효라는 게 한자로 보면 없을 무자에 효과, 과자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란 뜻이잖아. 그 효과가 없다는 뜻을 풀이해 보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앞으로 무효다 또는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무효든 취소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 말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매매계약에서 권리 의무는 뭔데? 채권 채무죠. 오늘 이 매매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효력 요건 세 가지 중에서 뭔가 흠이 있다라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데 그 무효 또는 취소된다는 것은 결국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결과적으로 똑같기는 한데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각주 10번에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다.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그러나 둘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효의 경우에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데 비하여 취소의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은 발생했다가 특정인인 취소권자가 취소를 주장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직 개념적으로는 잘 와닿지는 않는데 무효는 그냥 누가 뭐 주장하든 말든 처음부터 그냥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일단은 지금 효력이 있긴 있는데 법 조문에서 누구누구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 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누구가 취소를 하면 그제서야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취소하면 뭐하고 똑같아지죠? 무효랑 똑같아지는 건데 그 상세한 의미는 이제 앞으로 뭐 수백 번도 더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에 각주 10번 그 다음 줄에 무효와 취소가 이와 같이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경우에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는 법률이 정하기 나름이다. 갈로안의 이를 입법 정책의 문제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마음대로다. 국회의원 꼴리는 대로 네. 요런 하자가 있으면 요거는 무효로 해야 되겠다. 요런 하자가 있으면 일단 유효한데 오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취소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다. 그 말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게 개념적으로 필수 반드시 이거는 무효 사유여야 되고 반드시 이건 취소 사유여야 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국가의 입법예에 따라서 오늘 무효 사유로 보기도 하고 취소 사유로 보기도 하고 그는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법률 행위의 하자가 아주 심각하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건 무효로 보는 게 맞아요.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아.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거고. 근데 이게 아주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라면 일단은 유효하게끔 해놓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명했던 내용인데 우리 민법 109조 혹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9조에 보면 법률행위 하는데 착오가 있잖아요. 그 착오에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취소할지 말지는 착오한 사람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독일 민법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무효 사유, 어떤 취소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 어렵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취소 사유 딱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 입법자들이 무효 사유로 입법하고 있습니다. 그 취소 사유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방갈호 가번입니다. 자, 방갈호 가번에 보면 당사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능력은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 권리 능력이 없다라면 무효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인데 그럼 권리 능력이 뭐고 의사 능력이 뭔지 한번 볼까요? 각주 8번에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한다. 그럼 누가 권리, 여기서 권리는 당연히 뒤집어서 의무도 포함됩니다. 누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지위가 있는가? 우리 갈로 안에 민법 3조라고 돼 있는데 3조를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3조에 보시면 3조에 보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즉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조의 제목이 뭐예요? 권리 능력 존속기간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응애 영아랑 매매 계약을 합니다. 아가야 내 X 건물 1억 원에 사겠니?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유효한가와 관련해서 일단 응애 영아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존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우리 강아지에게 주노라 라고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 유언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예? 강아지가 사람이라고요?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와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불성립이야 무효야. 일단 당사자는 있잖아. 강아지란 당사자는 있는데 그 강아지는 무슨 능력이 없다니까요?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사자는 효력 요건과 관련해서 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권리 능력은 누가 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권리와 의무의 일반적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인 것 같지만
18, 17세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죠. 노예들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위 자체가 없었어요. 여성분들은 특정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아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없었다고. 지금은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죠. 살아있는 사람이면 가난하든 부자든 장애인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가 권리 의무의 일반적인 지위는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의사 능력. 응애응애 영화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권리 능력은 있는데 얘가 지금 오늘 아가야 이 X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니? 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건 도대체 이 법률행위의 의미를 알고 응으라고 했겠습니까? 모르고 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내가 하는 의사표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맞죠? 그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뭐라고 부르느냐? 의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각주 9번이죠. 각주 9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응애응애 영아 또는 뭐 만취한 사람 이런 사람은 권리 능력은 있지만은 자기가 하는 의사표시의 의미를 모르겠죠 지금. 얘를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의사 무능력자로 부르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권리 무능력자인 강아지, 의사 무능력자인 만취자, 뭐 영아 이런 애들과 법률 행위를 하면 일단 성립은 될지언정 이건 무효야 무효.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의사 능력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친구랑 지금 100억짜리 어떤 거래 행위 즉 법률 행위를 하는데 이 엄청난 이 거래 계약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게 좀 불분명해. 이 친구의 지금 정신적 능력이 이러한 큰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 경우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이 친구랑 법률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해 버리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이 이 의사 능력과 관련해서 이 의사 능력을 객관화하고 획일화해서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했어요. 그게 바로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자 제도입니다. 각주 11번. 각주 11번에 보니까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한 제도가 행위 능력자 제도 또는 제한 능력자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제한 능력자는 딱 3명 빼고는 없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공부합니다.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딱 3명 빼고는 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진짜로? 자, 물어봐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전 딸만 셋입니다. 네. 좋아 죽겠어요. 네. 막내딸은 거의 제가 쭉쭉 빨고 사는데 우리 막내딸이 지금 초3인데 지금 로스쿨 2학년생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천재 소녀야. 네. 그래서 3살 때 영어를 다 떼고 그다음에 5살 때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그다음에 뭐 아무튼 그래서 초3인데 지금 로스쿨 2학년이야. 그럼 얘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권리 능력 있고 당연히 모두 있겠지. 오늘 이 매매 계약을 하는 법적 의미를 로스쿨 2학년생이라며. 그럼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 의사 능력을 객관화, 획일화 해버렸어. 우리 입법자들. 미성년자야. 너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너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그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우리 민법 조문에 보면 엄마 아빠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대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 능력을 객관화하고 획일화한 제도가 무슨 제도다? 제한 능력자 제도이더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 똘똘이 막내가 엄마 아빠의 동의도 없이 법률행위를 했다. 엄마 아빠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 지금 하자가 있잖아요. 계약 체결 단계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권리능력, 의사능력은 있는데 얘는 제한능력자인데 얘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으면 우리 입법자도 이걸 무효로 보느냐? 아니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방갈로 가에 동그라미 3번 만일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조문을 살펴보면 우리 입법자들은 이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취소권을 누구한테만 주느냐 하면 미성년자한테만 줍니다. 제한능력자 측에만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똘똘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재산을 얼마나 고가에 잘 팔았는지 그래서 부모님이 딱 보고 잘했네. 그럼 뭐 안 하는 거지? 취소 안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완전히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아유 이런 정신력이 떨어진 놈이 이걸 이렇게 싼 값에 팔았어? 안 되겠어. 그럼 뭐 하면 되지? 취소하면 되겠죠. 취소는 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야? 취소권자가 결정하는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근데 취소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결과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 그럼 취소 사유가 제가 딱 몇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 방금 살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효력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에서 우리가 봤던 법률행위 내용으로서 목적은요. 방갈로 나번의 목적은 즉 법률행위 내용은요. 확정적이고요. 실현 가능하고요. 적법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는데 마지막 줄 방갈로 나의 마지막 줄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못 갖추면 이건 다 무효 사유입니다. 그럼 잠깐 구체적인 예를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가 효과가 있으려면 법률행위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갈로 안에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도대체 이게 A 건물인지 B 건물인지가 내용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 그럼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갈로 안에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 전에 이미 건물이 불에 다 없어졌다. 그러면 오늘 재산권을 이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실현 불가능이라고 부르는데 옆에다가 색깔펜으로 불능이라고 단어를 하나 적어둡니다. 불능. 이게 민법에서 불능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되실 텐데 불능은 실현 불가능의 줄임말로서 한자죠. 한자. 그래서 불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뜻이구나. 실현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신림동 살고 있을 때니까 이 서울대학교에 가면 원래 서울대학교가 옛날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의 개인 골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잔디밭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언덕 쪽에 보면 버들골이라고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초기에는 주위에 건물이 없을 때는 이제 깜깜하니까 여름철 되면 밤하늘에 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음악도 잘 못하는데 그 기타 한 곡 연습해가지고 이제 여름철에 기타 치면서 자기야, 저 하늘의 별을 봐. 이게 금성인가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너의 가슴에 달아줄게. 나랑 결혼해줘. 그래서 제가 결혼에 골인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수시로 왜 자기 목에 반짝반짝하는 게 없냐는 거야. 분명히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자기 가슴에 달아주겠다 그랬는데 왜 반짝반짝한 별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책 몇 페이지를 보라면서 분명히 그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너의 가슴에 달아주겠다는 증여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야 무효. 무효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네,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는 제 말이 맞는데, 그렇죠? 네, 감정적으로는 우리 아내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다가 네, 불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하면 취소 사유다, 무효 사유다? 무효입니다.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오늘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가슴에 달아줄 채무가 저한테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동그라미 3번 강행 법규네요. 우리 어저께 예를 들어봤죠. 첩계약. 첩계약은 810조 위반의 강행규정 위반. 첩계약은 일부 일처제의 원칙을 810조를 위반하는 계약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런 첩계약은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4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문 갈로 안에 거액의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서 건물을 판다. 이건 선량한 풍속 위반이라고 해서 우리 민법 103조 등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겠다. 그래서 거액의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서 건물을 결국 팔았잖아요. 팔았지만 매매 계약했지만 이거는 103조에 따라서 이거는 선량한 풍속 위반으로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액의 도박 빚을 부담한 사람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렇죠? 무효니까.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 도박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기 때문에. 물론 자기 장기는 적출당할 수는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네 가지 법률행위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고 실현 불가능하며 적법하지 않고 즉 강행 법규에 위반되며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라면 무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방갈호 다번입니다. 방갈호 다번. 자, 방갈호 다번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 성립 요건에서 본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앞에 성립 요건에서 본 것은 갑의 의사 표시와 상대방 을의 의사 표시가 일치돼야지만 성립된다는 건데 이번에 효력 요건에서 보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된다란 말은 예를 들어 갑의 마음속 의사가 이 X 건물을 얼마에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느냐 하면 1억 원에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실수로 공을 하나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고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표시했네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안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가 총 3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에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이게 특특 A급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의사 표시를 하는 갑이 이거를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표의자가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서 하는 경우 이거를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말하는 진이는 쉽게 설명하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의사예요.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됨을 의사를 표시하는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경우 이걸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통정허위 표시는요. 동그라미 2번에 통정허위 표시는 누구랑 짜고 하는 거냐? 상대방과 짜고. 즉 마음속 의사는 분명히 1억인데 1,000만 원으로 표시하는 걸 누구랑 짜고 한다고요? 을과 짜고.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해서 하는 것을 통정허위 표시라고 부릅니다.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이 표의자가 모르는 상태, 모르는 법 상태를 착오라고 부릅니다. 착오. 아시겠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줄여서 아닐 비자를 써서 비진이
표시라고 부릅니다. 비진이 표시. 그 다음에 그러한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경우를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 각각의 경우에 우리 입법자들이 다음과 같이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잠깐 함께 보려고 합니다. 비진이 표시 107조, 통정허위 표시 108조,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109조가 되겠네요. 자, 107조 조문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조 조문. 조문집은 다 가져오셨죠?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뭐 네이버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107조에 자, 그러면 우리 흐름상 잠깐 끊었다 갈 텐데요. 107, 108, 109조 조문 그리고 110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10조까지 잠시 설명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것을 진이 아닌, 줄여서 비진이 표시라고 하고, 짜고 합의하에 하는 걸 통정의 표시, 모르고 하는 것을 착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기 강박은 의사 표시는 일치됩니다. 의사 표시, 이 표의자의 의사 표시는, 마음속의 진짜 의사와 표시는 분명히 일치되는데 속아서, 이걸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 상대방한테서 또는 제3자한테 속았다, 이거를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갑이 을한테 속았다, 이거를 법적으로 갑이 사기에 의해서, 즉 사기당해서 의사 표시했다라고. 사기당해서. 두 번째, 강박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강박이란 뜻은 을한테서 뭐를 받은 거냐면 협박을 받은, 협박. 의사 표시는 일치가 돼 있긴 하지만은 분명히 을은 마음속 의사가 오늘 사안에서 이 을의 협박 때문에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내가 1,000만 원에 팔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얘가 협박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얼마에 팔겠다?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의사 표시는 일치가 됐는데, 이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를 받은 거죠? 협박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속아서 했다, 사기. 그 다음에 협박을 받았다, 이거를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문이 110조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107, 108, 109조, 110조 총 4개 조문을 두세 번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